저는 그 행정사 시험에서 행정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심철수라고 합니다. 뭐 이름이 너무 쉽습니다. 행정학도 그렇게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뭐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제 카페에 글을 남기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니까 다음 들어가서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지수는 SCS 비전 이렇게 돼 있고요. 혹시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글들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SHIM83입니다. 네이버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행정사가 첫회 시험이라서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쉬울 거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하죠. 특히 뭐 지금까지 공채 시험이 여러 번 쳤기 때문에 공채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좀 쉬운 문제 위주로 그렇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100점 맞을 필요는 없죠. 뭐 우리 자격증 시험이니까 80점 정도 이상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 같은 경우에 뭐 더 이상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일정한 점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재가 많이 분량이 분량 많이 줄여놨어요. 그죠? 원래 기본서가 1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 줄인 거죠. 제 예상에 저기에서 80%, 90% 이상 다 출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사가 자격증이 처음 생겨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전망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처럼 그 자격증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전망이라든가 그런 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공인중개사도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뭐 복덕방 이렇게 가지고 진짜로 뭐 할아버지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되게 기업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착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진짜 자격증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많이 준비하게 될 거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좀 농담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시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전체 내용을. 그래서 바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행정학은 전체가 여러분들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편으로. 일단 행정활동 자체를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건데 행정은 여러분들 국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행정현상 전체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행정학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정책이 필요할 거니까 이 편은 정책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을 행정에 옮기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편은 조직론이고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 인사행정론이 4편에 있습니다. 인사행정론. 그리고 여러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에 관한 거, 예산에 관한 얘기 5편에 재무행정론이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잘했는지 확인해 보자. 환류시켜서 행정 환류론 얘기가 6편에 있습니다. 행정 환류론. 자, 우리 책에서는 환류는 그렇게 해놓지 않고 그 내용을 따서 행정 통제 및 개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 및 개혁.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행정론이 있습니다. 지방행정론. 특별히 행정사 하시면은 지방행정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또. 그죠? 이러한 부분을 공부하고 골고루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오늘 행정총론 앞부분을 보게 될 텐데 자, 제일 먼저 우리 행정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행정이 뭔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시대별로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의 관심과 어떤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게 행정이다, 저게 행정이다. 마치 그런 비슷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게 행정이다, 저게 행정. 학설들이 많은 거지. 좋게 말하면 학설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요? 이런 말, 저런 말들, 뭐 이상한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시대별로 또는 학자별로 행정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차례차례 알아본 다음에 먼저 제일 처음에 일반에 행정관리서 있습니다. 행정관리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봤을 때 그 용어의 뜻이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랬을 때 행정관리서는 적절한 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1번에 행정관리설이 있습니다. 행정관리설. 행정관리설이라고 하는 이유,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관리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을 뭐 관리활동으로 봤습니다. 관리활동으로. 뭘 관리할 건데? 사람이나 물자의 관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나 물자를 관리하는 것은 꼭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닌데 민간 기업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경영활동과 행정을 유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본 이유가 있겠죠. 모든 학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등장 배경이라 그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보면 의에서 가로 1번 가장 고전적인 행정의 관점으로서 뒤에 중요합니다. 행정 성립기의 개념 주는 거죠. 행정 성립기의 개념. 자,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줄 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에는 동그라미 하라 그럴 겁니다. 왜?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올 거니까. 시험 치러 가서 요게 그대로 있으면 맞는 거고요. 요게 특히 동그라미 해놓은 말이 반대말로 되어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런 주의해서 보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나올 거니까 줄 거라 그러고 중요한 말에는 또 중요한 단어에는 동그라미 하라 그럴 겁니다. 뒤에 뭐? 행정학 성립기의 개념.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립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행정학이 성립할 때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행정활동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겠지만 학문도 국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나라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연구해서 그걸 돌아가서 가르친 게 아니고 반대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미국 가서 배워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미국 얘기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행정학이 성립할 때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성립할 때 뭐로 봤는데? 성립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1번 제목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1880에서 1930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880년대. 물론 그 전부터 행정활동이 있었고 옛날부터 해무도 있었지만 저 때부터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880년대부터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 때부터 출발점이라 그럽니다. 1880년대. 우리나라 같으면 1880년 언제요? 뭐 할 때요?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일본한테 지금 넘어갈까 말까 그런 순간입니다. 가로 이번에 구한말이죠. 구한말. 그죠? 가로 이번에 행정 관리활동으로 봐. 관리활동으로 보면서 이미 수립된 법이란 정책을 구체화하는 그때 관리 지평의 기술체계. 관리하는 지평의 기술체계로 봤습니다. 뭐가 아니고 뭐 가치 판단하거나 정책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유는 다 나의 등장 배경이 여러 가지 있는 특히 가로 1번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육관주의란 말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처음 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역관주의란 말을 간단하게 좀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옵니다. 인생연구 가서. 행정학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행정학책은 앞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고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이해하고 자세한 내용 뒤에 가서 공부하면 이렇게 뒤에 것을 알고 앞에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이해하고 지나가자. 그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역관주의를 모르면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역관. 그러면 관자는 관직할 때 그 관자고요. 엽자는 수렵할 때 그 엽자입니다. 관직을 수렵한다, 즉 사냥한다 그런 뜻이에요.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화당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거하면 결과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거 공직에 들어갑니다. 즉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다음 후에 또 있습니다. 4년 후에. 그 4년 후 선거에서 이기면 그대로 있겠지만 지면 다 나와야 됩니다. 지면 다 나오고 여러분들 반대 정당 당원들이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관주의는 한 번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바뀝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역관주의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공직경질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공직을 민주당 당원들과 공화당 당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아주 이상한 제도 같습니다. 공무원들 신분도 보장 안 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에 좋다?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맞게 정치나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역관주의 하에서는 국민들의 특정 정당의 정치 행정을 맡깁니다. 맡겼다가 잘하면 놔두고 못하면 바꿉니다. 못했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바꿀 수 있고 공무원도 바꿀 수 있는 게 뭐다? 역관주의다. 그래서 도입했습니다. 도입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 이제 첫째 줄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독점하는 다음에 중에서 역관주의는 1860대 이후에 행정 낭비와 비능률 그리고 행정 부패 등 부작용이 심각까지 줄을 끊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해서 행정 전문성, 안정성, 정책 중립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자, 대표적 문제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나중에 인상적 가서 나올 겁니다. 첫째 줄 끝에 낭비, 비능률, 다음 줄에 부패 각각 동그라미 있습니다. 낭비, 비능률, 부패 각각 동그라미 있습니다. 자, 낭비, 비능률, 부패는 왜 생길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낭비는 먼저 역관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직이 비어 있어서 공무원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는 도와준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나누어 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위인설관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나눠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직 만들어내고 사람들 뽑아서 일시키고 돈 주니까 뭐 낭비. 그런 문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능률. 자, 비능률. 지금도 그렇지만 선거운동 도와주러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행정 전문가도 별로 없다. 그래서 역관주의 체제하에서는 여러분들 행정을 비전문가들, 행정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담당합니다. 행정은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즉 아마추어들이. 이러니까 전문성 그리고 능력성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패는 이런 거 여러분들. 부패는 예컨대 아까 그림에서 자, 예컨대 민주당을 도와주고 공무원이 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계속 공무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음 선거에서도 자기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겨야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지면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 이길 수 있도록 뭘 한다 그랬을 때 그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거죠. 자,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 소속 정당에 정치 자금을 갖다 주는 것. 공금 횡령이 대표적인 여러분들 부패입니다. 부패.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선거라는 정치 현상하고 공직수행이라는 행정 현상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서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결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책이 뭐겠어요? 자르는 거죠. 잘라서 행정을 따로 인식해보자. 자,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서 보니까 뭐밖에 안 남았더라? 관리밖에 안 남았더라. 그래서 행정관리설이 되었습니다. 관리설이. 붙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네. 떼어놓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떼어놓자는 주장이다. 중간에 특성. 그래서 가려면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 그럽니다. 주로 그렇죠. 행정을 정치와 분리시키고 정치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 앞에 분리란 말의 동그라미 구형. 분리시킨다. 다른 말로 이원화시킨다. 그래서 이원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원론, 이론론 외우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거꾸로 그죠?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용을 알고 이름을 붙인다. 이름 붙여놓은 것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행정, 정치와 분리시킨다. 왜 분리시키는데요? 붙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분리시킨다, 이원화시킨다,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림을 하나 그리면. 그래서 단숨에 외우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이 얘기를 안 했는데, 행정 공부할 때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행정은 암기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해입니다. 이해. 90% 이해. 하다 안 되는 거 조금 암기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90% 이상 이해입니다. 이해.
그리고 사람이면 몇 사람 외울 거 있습니다. 암기는 10% 미만. 물론 아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외우는 거 필요한데 특히 행정시험에서 외울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행정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서 단기 암기보다는 좀 이해해서 공부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뭘까, 그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겠지. 무슨 개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개념에 따른 여러분들 특징이나 장점, 단점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이런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뭐니까 이런 특징이 있겠고 이런 장점이 있겠다, 단점이 있겠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계속,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해로 공부해야 되지 외우면 안 됩니다. 이원론도 그냥 이원론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내용을 알고 그냥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자, 현실에서 행정은 정치와도 관련성이 있고 경영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대적 필요성과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때로는 행정이 정치와 닮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행정관리설은 뭐라 그래요? 행정관리설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 합니다. 분리시키자, 이원화시키자, 이원론이죠. 분리시켜서 오른쪽으로 와보니까 뭐가 있죠? 경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경영 유사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경영, 이론론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보통 행정은 공행정을 말하고 경영을 사행정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 공행정, 사행정, 공사행정은 유사하다, 이론적이다, 이론론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가 이원이면 밑에 이론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 거 알면 밑에 거 저절로 아는 거지.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행정학을 뒤에도 표시한다면 독립성을 강조하며 다음에 잘라놓습니다. 앞으로 잘라놓으라는 얘기 매번 할 텐데 잘라놓으라는 얘기는 앞뒤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구분해 놓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딱 구분이 되니까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행정 관리로 보고 다음 줄에 경영과 동일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했다. 즉 이론시했다. 이론론이면 그래서 행정, 경영 이론론, 공사, 행정 이론론 이렇죠. 이런 행정을 가로 이번에 기술적 행정학이라 그럽니다. 행정을 왜? 정책 집행을 위한 관리 기술로 이해했기 때문에 기술적 행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걸어서 하면 능률적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제일 앞에 준 것처럼 능률을 제1의 공리. 능률을 제1의 공리로 봤고요. 여기서 말하는 능률성은 산출의 가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 잘 생각하자는 거죠. 그런 능률성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러는데 중요하죠? 기계적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이라 그럽니다. 그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을 생각하자는 것. 그 능률성에 대해서 뒤에 나올 겁니다. 따로 여러분들 인정 그러면서 특히 이러한 행정을 강조했던 사람 뒤에 있는 게 보시면 윌슨, 우드로 윌슨, 레너드 화이터, 그리고 귤릭, 군우가 있는 특히 윌슨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슨은 별도로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드로 윌슨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국사 공부할 때 3.1운동의 정신의 배경, 민족 자결주의에 있던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그리고 제 정치가 행정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기도 했었고. 이 사람이 중요하죠. 행정연구 주를 끊고 가로수에 1887 동그라미 씁니다. 1887년에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표 속에 중요하죠. 행정은 정치 밖의 사무의 영역. 행정은 정치와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줄엔 정치 분야에서 형성된 법과 정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관련을 가진 행정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다음 줄에 줄여서 자, 행정학이 정책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성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흔히 우드로 윌슨을 행정학의 아버지 또는 주창자라 그럽니다. 행정 아버지 주창자. 그러니까 가끔씩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행정과 정치는 영역이 다르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정치, 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 윌슨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이제 행정학이 하나의 학문이 되었습니다. 언제? 1880년대.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1929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가까이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학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번에 통치기능설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행정행태설입니다. 그 공통된 배경에 경제 대공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들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에? 2페이지 그 위에 통치기능설 오른편에 빈 공간이 크게 있죠. 넓게 있습니다. 거기다 좀 작은 글씨로 한 서너 줄 적어봅니다. 이렇게. 자, 한번 따라 적어보세요. 자, 보면 통치기능설과 행정행태설의 공통된 배경에 경제 대공황이 있습니다. 자, 경제 대공황은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큰 시장 실패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이 축적되었고 그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공장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공장에서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쏟아져 나왔는데 국민들은 아직 소비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즉 호주머니 돈이 없는 거죠.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자, 공장 창고에 재고를 많이 쌓이고요.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더 이상 물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종업원들 내보냅니다. 그 내보낸 종업원들은 뭐가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들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못하죠. 그러한 순환이 그것이 악순환됨으로써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경제 대공황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그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 뉴딜 정책입니다.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든가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실업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줬던 거죠. 돈 주니까 돈 받아가서 소비합니다. 소비하니까 물건이 팔리죠. 팔리니까 공장에서 또 다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종업원들 불러 모으고. 그래서 실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 행정학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학자들이 실무에 많이 참여했던 거지, 실무에. 가서 보고 느낀 게 많겠죠. 그 중에서 행정학자로 의미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행정이 정책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나오게 된 것이 통치기능설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들이, 기존 이론들이 가보니까 안 맞더라, 현실에. 과학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진짜 과학적인 연구 해보자. 그런 주장이 행태론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행태설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먼저 통치기능설. 통치기능설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자, 통치기능설은 행정은 그죠? 행정은 통치 기능도 수행한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통치 기능설이라고 합니다. 이 통치 기능 속에 정책 형성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성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 이제 다르게 본 거죠. 형성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보면 자 가로 1번 다음 표 속에 주는 거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봤습니다. 뒤에 적극적이란 말이 해야 되겠죠. 소극적으로 그냥 결정된 정책, 집행에 관리만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뭘 한다. 뭘 하는데 가로 2번 첫째 줄 끝에 정책의 단순한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기능까지 포함해서 행정 개념을 파악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 칠판에 적은 것처럼 나의 가로 1번 경제 대공황 때문에 줄을 끊었죠. 자, 1929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은 단순 집행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형성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을 다인 특성이 있는 것처럼 아까와는 반대로만 인식했습니다. 가로 1번 정치, 행정, 이론론. 다른 말로 공사, 행정, 이원론. 줄을 끊었죠. 정치와 행정을 연속적인 관계로 보고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주장. 앞에 연속적이라는 말에 동원했습니다. 연속적, 다른 말로 적어놓죠. 이론적. 즉 이런 겁니다. 이제 강조점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여기 표시해보면 이렇게 자 통치 기능설은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와 행정은 이론적이다. 연속적이다. 즉 이론적이다. 그래서 이론론입니다. 밑에는 반대로 적을 수 있겠네. 공행정, 사행정 거리가 멀어졌죠? 멀어졌습니다. 공사행정, 이원론. 위아래가 반대라 그랬으니까. 이런 행정학을 여러분들 가로 2번에 기능적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기술적 행정이 아니고 기능적 행정학. 왜? 행정은 사회의 문제를 적극 처방하기 위한 가치 판단 기능으로 위해 했기 때문에 기능적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이념적으로 가로 3번 사회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즉 앞에 나왔던 전통적 행정학인 기계적 능력을 중시한 다음에 잘라놓고요. 뒤에 통치 기능설은 줄여봤습니다. 인간 가치의 구현과 사회 목적 실현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능력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간 가치의 구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요하죠. 사회적 능력을 민주성으로 위해 그래서 통치 기능설이 민주성을 강조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3번 행정 행태설은 자 특히 나의 등장 배경에서 가로 1번 과학화를 주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중요하죠. 대공황이 끝나면서 실무에 몸담았던 학자들이 실무와 이론을 괴리를 인식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인과적 객관적 검증을 통해 연구하는 방법을 강조. 두 번째로 특히 검증이란 말에 동원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 증명되지 않은 것 과학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특성에서 가로 2번 과학적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줄은 외면적으로 표출된 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초점. 자, 과학적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 자료, 경험적 자료라고 그럴까요? 경험적 자료에 의한 그 말이겠지만 자,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경험적 검증. 검증을 강조하는 연구가 과학적 연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검증이죠, 검증. 증명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 가로 3억 과학성 강조에서 첫째 주 제일 끝에 중요한데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만을 연구 대상. 자,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리하는지 통합하는지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리. 행태설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 가치 문제는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요. 사실 중심으로 연구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
가치와 사실 분리했다는 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는? 행태설에서는. 특히 누가 그걸 강조했는데? 사이먼이죠.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주역자 사이먼입니다. 허버트 사이먼. 정했습니다. 행정관리설에서 중요한 행정원리는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의 속담에 불과하고 그 원리도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가면서 진정한 과학적인 화자. 특히 첫째 줄 끝에 격언, 다음 주 속담 각각 동그라미 씁니다. 자, 전통적 원리들, 전통 이론들을 격언의 속담에 불과하다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사이먼. 꼭 기억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다시 앞으로 가서 특성의 제일 앞에 가려면 정치행정 세 이론이라 그럽니다. 행태론은 왜? 주마서 가치와 사실 분리를 강조.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세 이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리 이론은 뭐였는데?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 그래서 세 이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보통 가치 판단의 문제는 정치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집행은 행정에서 한다고 보고 세 이론을 정치 행정 불써서 세 이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행정 행태설을 정치 행정 세 이원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굳이 안 적겠습니다. 공사행정 세 이론론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반대로. 그런데 너무 검증을 중시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 모든 일 다 검증할 수는 없는데 특히 중요한 문제라도 객관적 자료를 구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면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오게 된 것이 거기에 여러분들 4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발전 기능설이고 밑에 있는 5번 정책과 기능설입니다. 그 공통된 배경에 행태설의 문제점 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어봅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4번 발전 기능설 오른편에 그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 이렇게 적어봅니다. 행정 행태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다.
글씨는 잘 써지나요? 오랜만에 글씨 쓰니까. 보통 요새 컴퓨터라니까 글쓰기 잘 안 돼요. 대부분 다 적으셨죠? 여기 보시면 자, 발전 기능설과 정책 기능설의 공통된 배경에 행태설의 문제점이 있어요. 행태설의 문제점. 행태설도 과학적 연구에 강조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거 뭐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거. 너무 검증을 중요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하더라도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다? 실천성 처방성이 없다.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 발전 기능설이고 정책과 기능설입니다. 시대가 조금 다르고 대상구가 좀 다르죠. 그렇지만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1960년에 나왔던 발전 기능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으로서 발전 행정론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강조했던 기능이 바로 발전 기능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 발전 행정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장 성공시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자, 개발도상국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도 문제가 많던데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우리 안에도 미국 자체 내에도 문제가 많더라. 선진국 자체 내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 공통점 갈등이었다. 갈등. 이 갈등 해결에 기존 이론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이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논의했습니다. 신행정론. 여기에서 강조했던 행정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 정책 기능입니다. 결국 이런 거겠네. 정책을 통해서 갈등 문제 해결하자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4번의 발전 기능설은 가로 1번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 역할을 강조하는 중앙서 발전 행정론 줄였습니다. 발전 행정에서 강조했던 그런 행정 개념이 발전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행정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가로 2번처럼 행정을 따옴표 속에 중앙서 국가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하는 기획에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 이렇게 봤습니다. 끝에 집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뭐도 있죠?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다 했습니다. 저거 누가 다 한다고? 행정이 다 하니까 다 동그라미 다 특성이 가로 1번 뭐 행정 우위론적 정치행정 세 이런 이렇게 말합니다. 줄거서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 적극적인 사회 변동 기능을 강조.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 적극적인 사회 변동 기능을 강조한다. 행정 적극적 역할을 합니다. 행정 위에 있다. 행정 우위입니다. 행정 위에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혹시 정치 우위라 나오면 틀립니다. 정치 우위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행정 우위. 이때 강조되었던 이념은 가로수 2번 효과성입니다. 줄여서 쇄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효과성 개념을 중시. 여러분들 효과성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목표 달성도입니다. 목표 달성도.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효과성이 무슨 뜻인지 목표 또는 목적 달성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장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 빌려와서 발전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빌려와서. 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뭐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5번에 정책 또는 정책화 기능설은 의회 가로 1번 중앙서 공공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중간에 형성이란 말에 동그라미 형성. 형성도 포함시켜 행정을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 가로 1번 끝에 신행정론에서. 신행정론 뒤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특성에서 가로 1번 정치 행정 세 이론론 중에서 행정 개념에 정책 형성 기능을 포함시키는 가치 지향적인 이론 뭐 정책 기능설. 여기서 강조했던 이념은 가로 2번 사회적 형평성이었습니다. 줄여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여러분들 아까 갈등 문제라 그랬는데 여기서 갈등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갈등이 생긴 이유가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 배려해주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그럽니다. 형평성. 둘 다 발전 기능설, 정책 기능설 둘 다 행정은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여기 요렇게 자 발전 기능설도 정책 기능설도 행정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치, 행정,
이론론적 입장인데 앞에 이론론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세자나 신자를 붙여서 뭐 이론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정치행정 세 이론론. 밑에 적을 수 있죠? 공사행정 세 이론은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행정은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니까 행정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런데 적당히 커지면 괜찮은데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경고하는 게 나왔네. 오른쪽 페이지에 6번 국정관리서적 거버넌스란 말. 거버넌스. 여러분 행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거버넌스란 말을 들어볼 일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나오고요.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거버넌스는 중요하죠. 최근의 행정 개념. 최근의 행정 개념으로서 자, 행정은 정부에 의한 뭐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독점적 서비스가 아니라 그럼 뭔데?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조직의 그런 협력적 공호활동 이렇게 봅니다. 자, 행정을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한다고 가려면 협치, 함께 다스리는 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 밑에 특성에서 가려면 처음에는 정부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부 기능을 민간에 넘겨주자 그랬습니다. 넘겨주자. 동안 1번. 행정국가에 의한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정부 기능 축소를 주장. 정부 기능 축소 주장했던 것으로서 동안 2번 중요하죠. 시장 지향적인 거버넌스. 시장에 정부 기능을 넘겨주자 그래서 시장 지향적인 거버넌스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가로 1번 제목 옆에 신공공관리론 즉 NPM이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NPM. 대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너무 시장에 넘겨주자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 넘겨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돈 되는 건 뭐든지 다 하는 놈들인데 그거 맡기 위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로 2번 1990년대 들어와서는 뉴 거버넌스라 그래서 중요하죠. 공동체 지향적 거버넌스. 시장 지향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자고? 뒤에 중요하죠. 다양한 주체 간의 신뢰와 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 연계 망역에 대한 행정. 이걸 통해서 공공문제 해결을 하자고 합니다. 함께. 그래서 이거는 2번 중요하죠. 행정 지나친 시장화에 대한 반발로 등장. 너무 정부 기능을 시장에 넘겨주자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함께 하자, 함께. 뉴 거버넌스입니다. 자, 이렇게 말아두시고 여러분들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은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는 공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끝났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 재화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